네, 하나의 사심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사심 집중에 대한 의견들, 반응들이 있는 시간이죠. 사심 소식통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팟빵 청취자 반응이 들어와 있습니다. 볼까요? 7월 6일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셀리그머님께서 여름밤에 듣기 좋은 사심 집중 잘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반가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댓글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셀리그머님 여름밤에 또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궁금해지네요. 이분이 누군지.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는 분이면 제가 차 한잔 사고 싶다라고 댓글까지 달았는데요. 팟빵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 에피소드마다 그 후원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팟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현금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 봐요. 저도 안 해봐서 그 기능을 안 써봐서 몰랐는데 세상에 셀리그머님께서 하나의 사심집중 16회 8단어 1편에 1,000원 첫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면 차 한잔 하고 싶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으나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셀리그머님의 후원 감사합니다. 첫 후원이어서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이런 고맙습니다. 저한테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름밤에 계속 듣기 좋은 사진 집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댓글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청취자 반응이 있었는데요. 계속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8월에 업데이트 되나요? 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심 집중을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을 목표로 걸었으나 정말 어렵더군요. 제가 이게 뭐 생업이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그쵸? 취미로 하는 일에 또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며 어떤 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기도 했었죠. 죄송한 마음입니다. 늦어도 2주에 한 개는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트윗에 벌떡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더 박차를 가해서 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사심 집중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취자분이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맨날 시작할 때 홍보했었는데 요즘 홍보 안 했으니까 소식통에서 홍보를 할게요. 하나의 사심 집중은 여러분께서 아무 데서나 포털에서 하나의 사심 집중 치시면 들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팟빵이나 아이튠즈 사이트나 제 블로그나 트위터나 연결이 될 테니까 한번 쳐보시고 놀러 오세요. 그래서 팟빵은 회원가입 하시고 구독하기 누르셔도 되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 자체 팟캐스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면 구독하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팟빵도 앱을 깔아서 구독하게 하시면 되고요. 팟빵에는 댓글 달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튠즈도 반응 남겨주실 수 있고요. 트위터도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면 놀러 오실 수 있어요. 네, 저한테 멘션 보내주시거나 그냥 보셔도 좋습니다. 업데이트 됐습니다 정도의 소식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유튜브로 듣고 싶다는 청취자분이 계셔서 유튜브에 하나 업로드를 해봤어요. 유튜브는 근데 영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음성 파일로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영상 파일로 다시 이 파일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림 하나 넣고 만들면 되긴 한데 시간이 제 컴퓨터가 좋지 않은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원래 그런 건지 제가 1시간 넘게 분량을 녹음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데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파일용으로 만들어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하고 일단 그러니까 첫 회를 올려보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생기면 계속 업로드를 해야 되나 하고 아직은 첫 회 해놓고 안 하고 있는데
의견 주세요. 유튜브로 난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면 그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저 혼자 계속 들어가서 들어본 것 같아서 어쨌든 부지런히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유튜브로도 계속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들겠지만요. 예, 그리고 지난 16회 8단어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혹은 뭐 얘기로 전해주신 청취 의견인데요. 기승전 이직님의 인생을 정리한 8단어는 마치 자서전을 보는 듯 감동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8번째 단어였던 동안을 제외하고는 감동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도 제가 그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저도 울컥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서 네, 그렇군요. 여러분께서 즐겁게 그리고 마음을 좀 움직이면서 들어주셨던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토끼꼬리님의 에릭슨의 인생 7단계 이론을 설명한 8단어는 한편의 강의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수업을 듣는 줄 알았다. 대학원생 같으신데 위험이 느껴진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했으면 하는 주제 의견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뒷담화 특집을 계속 원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지난 15회 나의 소울푸드 편에 이어서 나의 소울 뮤직은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노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노래 틀 수 없으니 노래 가사를 보내주고 제가 낭독을 하면 어떻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육성으로 부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부르는 거 상관없나요? 네. 반주 없이 그냥 부르면 상관없나? 네. 어쨌든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준비할게요. 노래를 부를 준비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긴 한데요. 네. 잘 부르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팟빵, 아이튠즈,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 그리고 이메일 소개 안 했구나 오늘. 이메일 hananes86 골뱅이 gmail.com hananis86 골뱅이 gmail.com으로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네, 휴가 이야기 할까 하다가 여행 이야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름이니까. 저는 또 트렌드를 쫓아가는 사람. 그냥 저는, 그쵸. 뭔가 좀 창의적인 인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뻔한 사람은 아니지만, 모르겠네요. 하여튼 설명할 단어가 없고, 휴가 여행 이야기 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휴가철 피크일 때 들으실 수 있게 8월 초쯤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전에 나갈 편을 마련했습니다. 뭐 학창 시절만 떼서 얘기할까 이러다가 요즘 그러니까 1편에 우리가 당신의 사심은 이럴 때 굉장히 의견이 많았던 게 기억이 나서 할 얘기 있었지만 이 직장인 뒷담화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하여 요즘 아무 말의 시대고 프로 막말러의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아까 1부에서 언급했지만 요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써 화제가 된 분들, 불명예스럽게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무 말이나 들어보는 사이다 특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이야기 민감하고 뒷담화는 하고 싶은데 주제에 꼭 맞지 않아. 뭐 이랬던 분들이나 뭐 그냥 이런저런 아무 말, 요즘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게 궁금해라는데 할 곳이 만만치 않네 하는 거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런 교훈도 남지 않겠지만 그게 아무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의 시대 우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의 시대? 아무 말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갑자기 변경하면서. 네, 그래서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2번째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의 시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7월 22일 정도, 금요일 정도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듣고 나서 꼭 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사심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하나의 사심 시간입니다. 네, 직장인 익명 라디오를 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사람 가운데 손꼽힐 사람, 접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익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보석 같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다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저의 그런 최악의 상사, 직장에서의 일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그냥 아주 다 솔직할 순 없지만 아주 약간의 얘기를 제가 정리한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제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았던 현실 몰랐던 젊은 시절, 20대 중반 이랬겠죠. 첫 직장에서의 그지 같은 일들이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만 하나의 물꼬가 터지면 줄줄 나올 수 있죠. 그곳에서는 보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육하면서도 보안이다, 저것도 보안이다, 묻지 말라 이거죠. 그런 납득되지 않는 보안투성이 보안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상사가 특별히 짜증났다기보다 뭔가 제가 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순진한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거짓들이 저를 놀라게 했기에 상사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하하. 새파랗게 젊은데 인신공격하며 면접 진행했던 상사 정도? 돌아보니 그때 그들도 저도 젊었었어요. 하하. 이렇게 제가 추억을 하나 회상했고요. 또 하나 보죠. 다시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시절 청년 인턴을 했었습니다. 짧길 바랬지만 길어졌던 시절 그때는 취직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는 어른들이 많은 조직이었는데요. 대체로 좋았지만 제가 그 생활 속 정말 무수히 많은 면접을 보러 다녀야 했기에 일일이 알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번 면접을 보러 가도 최종에서 떨어지고 실패하는 많은 모습을 생중계해야 했기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알리게 되고 그냥 면접 보러 간다 하면 물어보시고 얘기하면 그게 다 소문이 도는 그런 조직에는 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러고 싶나요?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를 후벼 파던 이야기를 하시던 어른 상사님이 가끔 생각이 나네요. 백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등등 그런 날들도 저에겐 있었군요. 하하. 그 밖에 이간질하는 상사, 자기 일 떠넘기고 생색내는 상사, 아래로 밀려드는 일 때문에 팀원들을 힘들게 했던 상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차 소진을 못하게 했던 상사, 상사들 간의 말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게 혼란스러웠던 날들을 선물해줬던 상사, 대놓고 인신공격을 했던 선배 등등이 있습니다. 터진 입이지만 잘 간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긴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간단한 말들로 다 사연, 역사, 장광설들을 다 줄였는데요. 얘기하면 끝도 없고, 저는 또 익명이 아니니까요. 근데 떠올리니까 굉장히 정말, 저는 그래도 지난 일에 이제 뭔가 마음을 좀 더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오르는 가슴 속에 한켠의 불씨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쓰면서, 떠올려 보면서 굉장히, 내가 살아있구나. 굉장히, 모두가 그렇겠지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왔구나. 나란 사람, 참을 줄 몰랐던 게 아니다. 많이 참았구나. 를 좀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 참는 게 저는 그만둬보기도 하고 그게 일의 특성이 안 맞았든 뭔가 안 맞았든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몇 번 내리면서 내가 너무 못 참는 게 아닐까? 나는 예전에는 잘 참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걸 떠올려 보면서 못 참는 게 아니라 너는 참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았다가 그랬겠니? 라는 생각의 전환을 좀 할 수 있었고요. 물론 더 참았어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더 참을 여력이 있어야 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정말 인신공격은 정말
너무 황당해서 저는 다 얘기하고 싶지만 묻어두겠습니다. 뭐 대놓고 막 생긴 게 어떻니 뭐 채널이 돌아간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근데 본받을 점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수긍이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아무리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신입이 다 그렇죠. 뭐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래요. 우린 너무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걸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고 남겼던 걸 보면 상처를 받고 딱지가 생기고 흉터가 됐다가 아주 옅은 흔적을 남기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는 학교 다닐 때는 주어진 것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취하고 안 되면 다른 방향도 생각하고 될 때까지 노력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이루어졌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때 전 제가 가진 꿈도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호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성장했지만 그 무모했던 저로 돌아가기엔 멀리 와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생긴 것도 같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힘든 만큼 힘이 생긴다는 말을 해줬었어요. 그 말을 계속 믿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믿지만 전처럼 그 말에 파이팅이 되진 않습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 상처는 아물지만 힘들고 아파서 상처 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하고 싶은 여리여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냥 요즘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 요즘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의 여러 나날들이 떠오르는데 정말 아주 짧게 반짝이는 별 가운데 참혹한 마음이 다녀갔습니다. 다시 뛰어들기에 겁이 나는 그러나 움직여야겠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날들,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직장 생활의 날들을 지나온 여러분들께 궁디팡팡을 선물로 드립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네요. 으악.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하디의 마음 하나의 사심이었습니다. 네, 사심 집중에 대한 콘텐츠, 읽었던 책,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죠. 사심곡간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심곡간에 들린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책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제의 책이었죠.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 책을 제가 되게 열심히 읽었고 재밌게 읽고 끄덕끄덕 하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또 마음이 참담해지는 여전하구나. 그리고 그냥 그랬구나.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은이는 작가는 일본 사람이고요. 일본도 우리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읽었는데 다 얘기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미 접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재미있어요. 그냥 사파도 안에 굉장히 많은데 그림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재밌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응대하면 회사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선택들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계속 참으면서 다니거나 뭘 바꿔보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 탓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하기 전에 관련된 이 직장 생활 이런 책들과 관련된 뉴스를 제가 모아놓은 걸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가 뒤에 붙여놓긴 했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 책 얘기를 좀 나누면 사심곡간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뉴스도 요새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관한 이런 여러 비보도 있고 또 뭔가 서로 그런 생활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뉴스를 좀 보면 시사인에서 나온 건데요. 회사 생활 사용 설명서 3종 세트해서 책을 소개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랑 회사의 언어
일터의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이렇게 직장생활과 관련된 최근에 새로 나온 책들, 회사 생활에 물음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만나봐도 좋을 책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겨레 기사였어요. 6월 기사였는데 뭔가 그럼에도 알바생들을 견디게 하는 이유 1위, 돌아오는 월급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링크만 저장을 해놨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장마철 얘기였군요. 장마철 극한 알바 1위 배달 알바. 정말 배달 알바 위험하죠.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설문했더니 그래도 월급날 때문에 이런 알바를 견딘다라는 의견이 많았나 봅니다. 알바본 조사였네요. 알바생 1,08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오토바이 배달 알바가 극한 알바로 뽑혔어요. 장마철 극한 알바 탑5를 뽑았는데 오토바이 배달 알바가 47.8%, 택배 상하차가 15.6%, 전단지 배포가 10.5%, 건설 노무 7.9%, 전화 상담 4.4%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배달 알바는 비가 오면 주문 물량이 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쵸. 사고와 노출 뭐 이런 것들이 힘들고, 반면 장마철에 더 좋은 꿀알바의 조건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들이래요. 사무실 알바나 재택 알바, 도서나 DVD 대여점 알바, 북카페 알바, 카페 알바 등이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바생 절반은 장마철에도 다가올 월급날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다. 직장인들 모든 그런 버티는 힘이죠. 2위는 통장 잔고, 그리고 퇴근 후에 즐기는 생맥주 한 잔, 좋은 음악, 여친 남친의 달달한 문자 통화 등의 길을 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7월 7일에 나왔던 기사는 이제 이 책, 아마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런 것들의 풍자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트렌드 플러스 조선닷컴에 있는 기사였는데요. 직장인들의 사축풍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당 없는 야근에 휴가도 짧은 직장인들의 고단픈 현실풍자, 사축 빗댄 사파 인터넷의 인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30대 직장인들 공감 얻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리를 꼬고 눈을 찡긋하며 이렇게 말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분은 이 그림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깔아놨대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라는 책에 들어간 사파인데, 경영자의 마인드로 열심히 일할 테니 경영자의 월급을 주세요. 품위 유지비와 운전기사도 꼭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를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셨대요. 그는 그림을 볼 때마다 이 남자가 나 같아서 웃음이 난다.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할 때마다 회사 지분 하나도 없는 내가 왜? 라는 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네, 모두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축이라는 표현이 유행한 일본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 히노 에이타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5세까지 발행이 됐다네요. 특히 수당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는 야근과 눈치 보며 써야 하는 휴가를 풍자한 사파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널리 퍼졌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오화의 이현실 편집팀장은 야근은 회사원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돈 받는 만큼만 일하고 인생의 낙은 다른 즐거운 것들에서 찾아도 된다고 말하는 책 내용이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다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람과 열정만 내세워서 직장인들을 회사에 잡아주던 시대는 지났는데요. 한국은 OECD가 매년 발표하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제 노동시간 조사에서 언제나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2,124시간으로 2013년에 비해 45시간, 45시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나 보네요. 그리고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에서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주 5일 중 평균 2.3일을 야근한다고 합니다. 주 3일 이상 야근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43.1%나 되는데요.
익스피디아가 전 세계 24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이 사용하는 연차 휴가는 8.6일로 조사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30.7일, 독일은 27.7일, 스페인은 27.4일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8.6일. 네, 정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죠. 휴가를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눈치가 보여서라고 하고요. 퇴근 후에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주고받거나 주말에 참가해야 하는 회사 행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업무 강도는 이보다 거세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일할 때 생각이 나네요. 네. 24시간 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또 여기 이제 이 기사에 나왔던 사연에 공기업에 다니는 강모 씨는 퇴근 30분 전에 일을 시키는 건 그나마 양반이다. 토요일 새벽에 같이 등산에 가자거나 주말에 부서 야유회를 하자는 상사도 있다. 그에겐 주말 취미 생활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업무의 연장이다. 라고 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워크숍 가야 되고 또 막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출장 같은 게 있으면 평일이었으면 좋겠는데 평일 아니고 막 주말이고 이랬었어요. 속상했었던 기억이 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김기선 박사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 근로자의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근로자가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사의 구분이 없고 사생활에 대한 개념도 모호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난달 22일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직장인들은 이 법안에 지지를 보냈는데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오른 관련 기사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것은 30대. 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이런 탈사축 움직임이 앞으로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했습니다. LG U+는 지난 3월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 금지, 휴일 업무 지시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한다는 지침을 전 부서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현대자동차 계열 광고회사 이노션은 좋은 회사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투표로 정한 마요 해요 10개명을 발표했다. 압도적인 우위로 1위에 오른 것은 칼퇴라고 하지 마요. 정시 퇴근이라고 해요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직장인은 힘없는 가축에 빗댄 용어다. 박봉, 불안한 지위, 긴 노동시간 등 회사에서 팍팍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 그래서 근데 이게 조선닷컴 기사였잖아요. 그래서 조선닷컴 댓글 반응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조선닷컴 정말 내에서 그 댓글은 경영자 마인드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체의 특징 때문인지, 아니, 돈 그렇게 받으면 일해야지. 우리 때는 그랬다. 이런 경영자 마인드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반면에 이제 네이버의 기사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달린 댓글은, 사뭇 다른 반응. 정말 30대 직장인의 반응이었어요. 근로자의 반응. 그렇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반응을 보는 것도 흥미로워서 정말 독자층에 따라 이렇게 명백히 반응이 나뉘는구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7월 7일자에 이제 한겨레 특집 기사였는지 이런 회사 생활, 관계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났었어요. ESC 커버 스토리가 나왔는데 흥얼흥얼 콧노래 부글부글 폭발 중 이래서 을들의 소심하지만 통쾌한 화내기 비법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화는 결국 갑을 관계다. 주로 권력 서열이 높은 쪽에서 화를 낸다. 화를 잘 내는 직장 상사는 있어도 부하 직원이 화를 낸다는 건 드문 일이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주도권을 잡은 쪽이 화를 더 잘 낸다. 단 중2병은 제외다. 이러면서 이런 권력관계 속에서 을들은 나름의 생존의 비법을 터득했다. 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화를 내는 노하우가 생긴 것이다. 을들의 소심한 화내기 천태만상을 들어봤다.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화낼 수 없는 처지. 상사 앞에서 화내기 정말 화나면 화낼 수 있지만
정말 근데 상사 앞에서 화내는 게 맨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참고 참다가 그 화가 터지는 것. 그 참고 참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카톡을 씹거나 샤워하면서 욕을 하거나 치사해 보여도 속은 이런 뒤에서 하는 방법이 후련하다. 콧노래, 욕, 나 홀로 분출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볼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감정을 분출하는 경우다. 어디에 대놓고 화를 낼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다. 지금은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분은 한때 본점에서 근무했는데 본점 근무할 때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어요. 매일 새벽에 출근해 보고와 회의를 준비했어요. 한 보고서를 20번, 30번씩 고친 적도 있었죠. 상사가 별것 아닌 걸로 트집 잡을 땐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이분은 이럴 때마다 술로 풀었대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술은 한계가 있었다. 그때 터득한 것이 콧노래다. 콧노래. 진짜 열받으면 콧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딱히 부르는 건 아니지만 흥얼거리다 보면 일단 화가 가라앉아요. 화났다는 거 들키지도 않고요. 이러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형 IT 기업 팀장인 분도 욕으로 푼대요, 이분은. 윗선에선 실적 압박하고 아래 부하 직원이 대들면 그날은 답이 없어요. 대놓고 화는 못 내니까 집에 돌아 샤워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해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심한 욕도 해요. 그러면 좀 가라앉아요. 샤워하고 나온 뒤 맥주나 와인이 이어진다. 근데 저는 콧노래를 부르는 경지까지는 가보진 못했고, 이런 샤워하면서 약간 이렇게 풀어본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전 그렇게 저도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막, 막 이렇게. 욕을 할 때도 있지만 약간 짜증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네. 그때 그랬던 게 제가 분노를 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구나 생각이 되는군요. 또, 전업주부 같은 경우들은 나홀로 분출형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와 집안일로 너무 지친다 싶으면 일단 아이를 친정 등에 맡기고 혼자 순댓국집에 가서 순댓국에 소주를 마신 뒤 노래방에 간다. 그러면 좀 풀린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일에는 일로 대받아치는 형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로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의로 업무 진행을 느리게 해서 상사를 골탕 먹이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상사가 뚜껑 열리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요새는 대부분의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화내기 방법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대기업 회사원 이분은 평소 짜증나게 하는 상사의 카톡 업무 지시를 계속 읽지 않은 적도 있다. 물론 나중에 애나 와이프가 아팠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 어쩌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가족은 무슨 마이웨이 형 이런 분도 있는데 직장에서 도를 넘는 지적이나 업무 지시 내려올 때 있죠.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가족 같아서인데요. 과거 퇴근 후 상사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감정을 풀었던 시절을 경험했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착각 가운데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은 무슨 그냥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공기업 회사원 이분의 생각은 확고하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비위 잘 맞췄대요. 회식도 3차, 4차까지 따라가고. 근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해 전부터는 경영 효율화답시며 선배들이 퇴사 압력을 받는 걸 보면서 이젠 다르게 살자라고 마음을 굳혔다라고 합니다. 혼낼 때는 가족이라더니 내쫓으려고 하니 나몰라라 하는 게 무슨 가족인가요? 그러면서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먹고 행동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칼퇴하고 워크숍을 빙자한 MT도 집안일을 핑계로 거의 가지 않고 회식도 가능하면 빠지고 가게 돼도 1차만 하고 집에 옵니다. 몸 축내며 술 마실 필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단체 생활 못한다며 핀잔 들었는데 최근에는 자기처럼 생각하는 동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은 없어요. 직장은 직장일 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들 해가지고 박명수, 이경규, 김구라, 김용옥 이렇게 화내는 유형들에 대해 얘기 나와 있고요. 또 덤벼라 부장아, 싸우자 사장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풀이 돕는 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직장 상사에게 억울하게 깨진 당신, 친절한 금자씨, 아니 당당한 금자씨로 환생하고 싶다. 부장을 향해 걸쭉한 육두문자를 날리고 사표 내던지며 문 밖으로 폼나게 걸어가고 싶다. 책상 한번 뒤엎고 싶은 울분을 느껴보지 않은 직장인. 있으면 놔보라고 해.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성질대로 하면 우리 집 토끼는 누가 먹여 살리나. 지름신이 강림한 흔적은 누가 그냥 지워준대. 상사 맞짱 뜨고픈 억눌린 그 용량을 무한 분출한 해방구가 있긴 하다. 24시간 곁에 지닌 스마트폰에 들어라. 화풀이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자. 만국의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앱은 곳곳에 널려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앱까지는 아직 안 깔아봤는데, 저도 앱을 깔아서 좀 하루 푸는 시간을 가져볼 걸 그랬어요. 보면, 스매시디 오피스라는 구글 플레이에 있나 봐요. 아이폰에도 있으려나? 이 앱은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해서 책상, 캐비닛, 복합기 등 사무실 집기를 때려 부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야구 방망이, 골프채, 해머, 전기톱 등 도구 다양한데요. 집기 부술 때마다 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코인으로 각종 파괴 도구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상의 공간에 마련된 사무실을 엎어놓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가요? 하긴 옛날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도 있나? 정말 그 물건 부수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게 된 방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앱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비트 더 보스 4라는 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상사가 있다면 이걸 받아보자고 합니다. 연필, 드릴, 화살 등 다양한 도구로 직장 상사를 괴롭히는 게임이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터치만 하면 된다.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게임 속 캐릭터가 귀여워서 용서가 된다. 영화 오피스의 고화성처럼 잔혹극을 벌일 일도 실제 상사를 때릴 필요도 없다. 그냥 즐겨라. 게임이다. 그리고 무한 루프라는 게임도 있는데요. 폭력적인 방법이 싫다면 단순 반복 작업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무한 루프는 올해 가장 뜨거운 게임 가운데 하나다.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선을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간단하지만 무한 형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 끝나지 않는다. 끊어진 선을 잇다 보면 어느 순간 화가 가라앉을 것이다. 또 컬러파이는 색을 칠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컬러링북의 스마트폰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구글 플레이 에디터가 추천하는 앱이기도 한 이 컬러파이는 꽃과 동물, 패턴 등 다양한 그림을 좋아하는 색상으로 터치 방식으로 색칠해서 완성해 가는 거라고 하네요. 공유도 할 수 있대요. 완성작을 SNS로. 그래서 화낼 때와 평상시 자신이 어떤 색을 칠했는지 비교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과거 대학가에선 날짜기가 유행했다. 학과방 구석에 마련된 날짜기엔 학생들의 각종 고민이 적혀 있었다. 이런 날짜기 역할을 하는 앱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대부분 익명 기반이어서 신분이 노출될 우려도 적다. 어라운드나 모씨 같은 익명 SNS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그때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미지나 글로 표현하면 된다. 어라운드는 구글 플레이 평점 4.9점이 나올 정도로 5점 만점인데요. 사용자들의 평이 좋다. 모씨는 지난해 구글 베스트 소셜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써본 건 어라운드밖에 없네요. 어라운드 앱은 익명으로 자기 얘기를 막 쓸 수 있는 건데 본인의 힘든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 다 익명이니까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글귀도 많고 저도 전에 올 초 위로가 필요할 때 잠시 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잘 안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정말 직장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개인사들이 익명으로 근데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임도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재밌는지. 그리고 왜 화만 미워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다 한겨레에서 나오는 기사로 ESC 면에 나온 기사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섹션인데요. 원초적 본능, 화의 억울한 사연, 참지 말고 제대로 내세요. 그러니까 화를 제대로 내자라는 식의 이야기 담겨 있고 열받은 당신 분노 점수 알아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 화와 관련된 이 커버 스토리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풀이 10계명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려라. 자신이 화가 났다는 걸 아는 게 첫 번째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땐 대부분 자신이 화를 낸다는 사실을 모른다. 화가 나게 된 그 상대가 누군지, 왜 화가 났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감정적인 폭발을 막을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막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는 화가 났다는 걸 알려라.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화는 같은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상대방은 반복적으로 내 약점이나 상처를 건드리면서도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하는 줄 모른다. 그럴 땐 말을 끊고 입을 닫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 내가 화가 난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만들 수 있다. 3. 이성적인 대화로 마무리하라. 중요한 건 대화다. 마무리다. 화를 참으면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화가 발생한 뒤 자리를 피하고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면서 화를 잠재우고 근데 이 과정에서 폭언폭식 역시 좋지 않다고 하고요. 생각을 정리한 뒤에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났고 다시는 이러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성적으로 언급하자. 네. 이성적으로 언급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리면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고요. 일 정도의 뉴스가 있었고 최근 나온 어제 검색해 봤을 때는 7월 15일자 YTN 라디오에서 놓쳤어. 능력 없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서 이런 뭔가 코너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고달픈 직장인, 스트레스 1위는 상사, 2위는 인간관계. 취업포털 링크루트에서 회원 788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의 85%는 직장 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밝혔으며 회사 안에서 기댈 데가 없고 외롭다라고 느끼는 응답자들도 무려 80%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존재는 단연 직장 상사였으며 뒤이어 원만하지 않은 직장 내 인간관계, 과도한 업무량, 능력을 넘어선 주위의 기대 등의 순이었다고 하네요. 직장 내 스트레스는 이직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며 이직을 고려했던 응답자는 8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 가장 많이 꼽혔고요. 낮은 연봉, 많은 업무량 등의 응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소극적이었는데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인간관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묵묵히 참을 뿐 문제 해결보다는 하고 있는 업무에 열중한다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가 응답자의 과반수였습니다. 반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응답은 20%,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라고 하네요. 이 응답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음주가 가장 많았고요. 운동, 폭식, 게임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고 없다는 응답도 13%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7월 이건 6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사람 잡는 직장 상사 해서 직장인 10명 중 3명, 상사 그 자체가 압박, 2명 맞아봤다까지 나와 있는데요. 직장 내 폭언, 폭력 사건 잇따라 남의 일 아니다 하소연 넘쳐 주먹구구식 업무 프로세스, 상명하복식 업무 문화 폐해 터져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의 젊은 검사가 친구들에게 보낸 SNS 글의 일부가 잘하라면서 많이 때린다, 매일 욕설한다, 죽고 싶다 이런 거였다고 하네요. 그걸로 이제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현직 검사가 포함된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 명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네, 대검찰청은 결국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은 한 식품회사 영업점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같은 회사 본사 직원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사인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며 주먹으로 영업점 직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네요.
이처럼 이 상사의 폭행, 폭언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상명하복 등의 후진적인 기업 문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직장 내 폭력,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게 충격적인데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01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15.3%가 직장 내에서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털어놨고요. 대부분 업무 중에 당했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주로 상사였다고 답했습니다. 아휴, 그러네요. 여성의 경우에는 성추행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경험담이 넘쳐나고 이분도 검색해 보셨나 봐요.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직장 상사를 검색하면 이런 사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블로그 섹션엔 직장 상사 꼴불견 베스트 7. 직장 상사 스트레스 줄이려면 직장 상사 스트레스 복수라도 해야 될까라는 글이 이어지고 지식인이나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에 가기 너무 싫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직장 상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 상사의 폭언과 협박에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고소해도 될까? 1년간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폭언에 들었다. 머리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 죽고 싶을 정도다. 오늘은 멱살잡이까지 했다라는 등의 하소연으로 도배되다시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단순히 평사원들만의 푸념이 아니고요. 대한항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국내 기업 100개사, 임직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작성을 한 한국 기업의 조직 건강도와 기업 문화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부하 직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직장 상사로 인한 조직 문화가 일반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쵸. 한국 기업은 비과학적 업무 프로세스와 상명하복 불통 문화가 만연해 있다. 한마디로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상사가 까라면 까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네요. 국내 기업 임원으로 일한 외국인 T씨는 한국 기업의 임원실을 마치 엄숙한 장례식장 같다고 표현했다는데요. 임원 앞에서 정자세로 서서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업무 지시에 이유도 묻지 못하고 거부도 하지 못하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A씨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제 라인 밟을 때마다 보고서 방향이 뒤집히는 일이 허다하다며 불합리한 업무 프로세스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직장 문화를 바꾸지 않고선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 늘어날 수밖에 없고 조직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지만 지적은 지적일 뿐 여전히 갈수록 또 어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 좋죠. 네,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 20대,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는 6월달 기사인데요. 카톡 밤 10시에 업무 지시 사이버 스트레스 심각. 근데 이게 직종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가 봐요. 저는 제가 일했던 직종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많은 직종이 그런가 봐요. 무시간 끝나도 메신저 호출, 24시간 일하는 느낌, 계속되면 우울증, 불면증 유발, 도움받지 못하면 자살 충동까지 수직적 기업 문화가 고통 키워 개인의 삶 무시하는 풍토 고쳐야 이렇게 부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LG U+도 밤 10시 이후 카톡 금지 있었고 삼성 SDI는 퇴근 후와 주말 등 근무 시간 이외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자는 캠페인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단체 대화방에서 대답이나 확인이 늦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공개 면박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카톡이 참 편리하긴 한데 일할 때는 카톡 지옥을 맛볼 수 있죠. 메신저 시어머니와 카톡 시어머니. 아니요. 시어머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건 메신저 지옥과 카톡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사이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사이버 스트레스는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과 차이가 있지만 사이버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장인들은 24시간 근무하는 느낌이라며 의무적으로 직장 상사가 페이스북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좋아요를 눌러야 하고 10시 이후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쵸? 아유, 좋아요도 눌러야 되고, 카톡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이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울 증상과 함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분노 증가, 식이장애 등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회사 출근 자체가 두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네,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와 있네요. 그러나 잘 안 되네요. 그쵸? 맞아요. 저는 일할 때 막 되게 시달렸던 경험 때문에, 작년에 이제 다른 뭔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모임장이 돼서 그렇게 단체방을 만들어야 했고, 제가 공지를 막 그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야 됐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고통스러웠던 일을 이분들한테 또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근데 그게 저만의 트라우마였더라고요. 다행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카톡 그 대화방 하면 노이로제처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기사를 제가 많이 모아놨군요. 직장인 관련된 스트레스, 뭐 이런 사례에 관련된 기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카톡 관련 법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뭐 다른 메신저로 또 옮겨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책으로 넘어가면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 책은 시간이 벌써 많이 됐군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고요. 회사가 보람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원이 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돈을 달라며 어디서 개수작을? 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표지 뒷면을 보면 이런 글귀가 써있네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우리. 전생에 쥐였을까? 찍찍. 수당도 못 받고 야근하면서 일이 보람 있으니 괜찮다는 당신. 사람인가? 부처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노동 현실, 일림의 광신도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육회, 상쾌, 통쾌, 생존 가이드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 겉표지를 떼면 안에 또 책 표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닭, 돼지, 소 등 가축들이 이제 그림에 그려져 있고요. 그 위로 써 있는 말풍선의 말들이 재밌는데요. 보면 신입사원 3년만 버텨. 그럼 포기하게 돼 있어. 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너무 비참해. 그래서 절대 하지 않지. 매일 야근이니 빨래가 썩어간다. 우리 회사의 정시 퇴근은 밤 10시다. 야근하고 있는데 또 일을 주다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빨래할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 일할 땐 저도 주말에 하루? 주말도 만약에 해야 되는 날이면 밤 늦게 하는 민폐를 많이 끼쳤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지은이는 앞서서 잠깐 소개했듯이 히노 에이타로라고 하고요. 이분은 1985년에 태어나 제 친구들과 나이가 같네요. 네, 저보다는 한 살 많으시네요. 네, 85년에 태어나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취직하기 싫어 대학원에 다니던 중 웹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회사를 설립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망했다. 결국 끔찍하게 싫어했던 취직을 하고 말았다. 경영자와 회사원 양쪽의 입장을 다 경험하면서 현대 노동 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탈사축 블로그를 개설했다. 블로그는 한 달에 50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명해졌고 지금도 그는 블로그를 통해 노동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 역자는 이소담 님이라고 하시고요. 특이하시네요. 역자 이소담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우연히 알게 된 일본 성우에게 매력을 느껴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 번역 에이전시에서 이제 일본어 번역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기하군요. 그리고 그림은 양경수 씨가 그렸는데요. 그린이 양경수는 각종 SNS에서 그림왕 양측이라는 필명으로 직장인, 대학생, 아기 엄마 등 일반인의 공감을 끌어내는 다양하고 재치 있는 그림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불교를 현대적으로 색다르게 재해석하고
그래서 작업해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책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 책은 제가 밑줄 치지 않고 노트북 켜놓고 바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귀는 그냥 이 파일에 그냥 옮겨 썼어요. 타이핑을 계속 하면서 책을 봤는데 그래서 뭐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봤던 것 같아요. 이틀 정도에 나눠서 봤던 것 같고 그런데 뭐 전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분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프롤로그는 고작 일의 보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축내다니 너무 바보 같지 않나? 라는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앞부분 잠깐 얘기하고 뒷부분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프롤로그에서. 회사에서는 보람은 필요 없다. 야근 수당이 필요하다 같은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의 보람을 부정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금기라고 할 수 있다. 보람이야말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돈은 어디까지나 덤이니 생활하기 어렵지 않은 정도면 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금전적으로 절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매일같이 강요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돈보다 보람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직장인이 일에 대해 가져야 할 규범적 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소리다. 보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일의 보람 따위 아무래도 좋으니까 최대한 편한 일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으니 굳이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겉으로는 일의 보람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꽤 많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좋았어요. 프롤로그에서. 사람은 결코 일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보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전부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이른바 기존의 노동 방식과 다른 선택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람은 결코 일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일 말고도 결혼, 출산, 육아나 취미, 봉사활동 등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많다. 굳이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 이외의 것을 통해 충분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작 일의 보람을 위해 사생활까지 희생하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몸과 마음을 축내다니 너무 바보 같지 않나?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일의 보람보다 먼저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시하면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할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책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이 보람이라는 저주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목차를 소개하면 어떤 내용일지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 프롤로그, 고작 일의 보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축내다니 너무 바보 같지 않나?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1장은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 볼 일이 있어야만 칼퇴, 이것이 이상하다. 우리의 노동 방식. 이렇게 해서 여러 여러 이제 제목들이 더 나와 있고요. 2장은 회사 다니는 덕분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일해주니까 회사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지탱하는 사축적 사고. 그래서 여기서 사축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축일까? 뭐 노예형 사축.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이게 노예형 사축이고요. 나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어. 하치코형 사축.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기생충형 사축.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게 최고. 주머니형 사축. 아까 그 1편에 당신의 사심 어떤 사연에서 동기 이야기가 이 주머니형 사축이 아닐까요?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게 최고?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사과하고 네, 그 생각이 났고요. 다들 저렇게 바쁜데 너 혼자 퇴근하겠다고? 좀비형 사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축으로 우리를 만드는 생각에 대해서도 나열이 되어 있고요. 3장은 제 꿈은 매일 뒹굴뒹굴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은 안 된다는 거지? 사축이 태어나는 메커니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지.
그렇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생각, 사축에서 벗어나기 위한 8가지 가이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회사가 던져주는 보람이라는 먹이를 무작정 받아먹지 말자. 괴로우면 언제든 도망쳐도 된다. 경영자 마인드로 일해봤자 좋은 건 사장뿐이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회사는 어디까지나 거래처라고 생각하라.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 부채는 최대한 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만두기 어렵기 때문이죠. 빚을 지지 말라. 이거랑 근데 빚내서 파이팅 해야 된다고 했던 분과 생각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대신 내게 가장 어울리게.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말고 나한테 가장 어울리게를 생각하자고 합니다. 에필로그는 일에서 보람을 바라는 사람도 바라지 않는 사람도 서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다 인정해주면 어떨까. 근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가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 잘못된 이런 방식을 만들었다. 노동 집착적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깨알같이 굉장히 이제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이분이 이제 분석한 글도 나오고, 재미있어요. 예시로 든 거 보면, 취직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회사의 정신은 대충 밤 10시라는 걸 깨달았다. 23세 시스템 디자이너의 말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그런 행태들이 그대로 읽혀지고요. 유급 휴가가 뭐죠? 먹는 건가요? 네. 우리도 휴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저한테 있는 유급 휴가를 다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래도 수당은, 유급 휴가니까 휴가를 안 가면 휴가 수당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건 없었어요. 야근 수당이 있는 회사도 전 못 다녀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야근 수당을 다 줬다가는 회사가 망한다라며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경영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법을 지킨다고 회사가 망한다면 그런 회사는 그냥 망하면 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회사를 연명시킨다고 해서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 작가가 썼습니다. 되게 사이다예요, 정말. 여러분께서 진정한 사이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데도 별로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막 무겁지 않으니까 우리의 노동 현실, 강요받은 이런 현실을 좀 답답하다면 읽어보면서 마저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다만 어떡하지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뭐랄까 사축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도 그건 내가 뭐랄까 보람을 못 찾고 내가 의미 없는 인간인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를 얘기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랄까 살가운 말로 위로하는 책은 아니고요. 그게 방식이라는 거죠. 삶의 방식에 노동이 전부인 방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고,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되게 예전부터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당한 그 가치를 받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당한 현실에서 조금 뭐랄까 탈출할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종교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 세상이 그런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사생활이 망가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고 이런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비난받는 이런 현실 잘못됐다. 보람보다 야근 수당을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일이 좋아서 몰두하는 사람은 그래도 좋다. 상관없죠. 그런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일을 위한 삶이야말로 절대 선이고 일을 최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쓰레기, 삼류, 무능하다라는 가치관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상하다라고. 자기 삶에서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줄지는 본인만이 선택할 수 있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무조건 그렇게 사는 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축이 회사와 자신이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회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죠. 일본이 직장인들 대부분 회사와 자신이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현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하기 굉장히 좋은 예라서 아마 이 책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정말 사축이라고 할지라도 옛날에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럭저럭. 왜냐하면 회사가 평생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고용 시스템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회사로부터 평생을 보장받는 대신 사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었다면 예전에는 이제는 근데 성실하게 일만 하면 행복해지는 시대가 지났고 완전 고용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기업, 평생 안심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사축이 되어서 회사에 필사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이유 또한 사라졌다라고 이 작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축이 되어서 오로지 성실하게 일만 하며 행복해지는 시대가 이미 끝났으므로 앞으로 회사원은 회사와 자신의 인생을 분리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일해야 된다. 라고 하며 회사를 그만두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한 번쯤 회사와 자신이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다. 지금이야말로 탈사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쵸. 뭐 오너가 아닌 이상 오너면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축들의 유형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우리를 사축으로 만드는 생각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축이 키워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도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축으로 키워진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너무 이르지 않나? 의아해할 거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보람을 중시하는 사축적인 노동과는 초등학교에서 진로 직업 교육을 하는 시점에 이미 각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이 꼴? 수학 선생님 갑자기 생각나서요. 꿈이 곧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과 동일화되니까 이상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거 장래희망 조사하잖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꿈에 대해 글을 자주 쓰기 쉽게 하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말하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직업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 것인 마냥 계속 학습을 받았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장래희망이 뭐니 너의 꿈을 써봐라. 그런데 그런 교육부터 그게 사축이 되는 마인드가 박힌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런 말이 재밌었어요. 회사의 채용 페이지에 바라는 인재상이 실려 있는데 적어도 지금 회사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29세 개발직인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보람이 사축을 만든다. 보람을 강조하는 우리의 그런 행태들이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교육이 직업교육이 너무 편중돼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 풍부하게 이루어지지만 요구표가를 받는 조건, 야근수당을 청구하는 방법 같은 노동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은 가르치지 않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정말. 그 사연에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정말 실제로 그런 문제에 처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이제 전화해서 알아봐서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는 아무도 뭐 네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너의 그런 요구는 합당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진짜 이런 교육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저도 공감이 됐어요. 일을 하는 것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막 그런 자아실현적인 면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과 뭐 그 일을 함으로써 닥치게 되는 노동 문제의 현실도 대부분이 노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나중에 위기에 처하면은 본인이 되게 분투해야 되는 상황들이 씁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전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한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일과 관계를 맺어갈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직업교육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축이 되기 위해 많은 준비의 시간들을 거치고 취준생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블러드체, 그러니까 굵은 글씨를 하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애초에 나는 일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가까운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 그 결과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좋아할 거야. 그러니 이 직업을 택하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겠지. 그럴 거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하며 자기 분석을 스스로를 속이고 납득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축이 되는 과정 중에 자기 분석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잘 되지 않으면은 뭐 그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또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둔 것 같습니다. 취준생이 기업으로 받는 소식의 대부분이 불합격 통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빼앗기는 신입사원들, 군대 같은 신입사원 연수에 대해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장인에서의 눈치 게임, 또 사축으로 남느냐 그만두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괴로우면 괴로운 거지 사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이드 이런 것들은 아까 짧게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괴로우면 언제든 도망쳐도 된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괴로워서 전부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그럴 때야말로 성장할 기회야. 절대 도망쳐서는 안 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괴롭다 못해 이제는 한계다 싶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 이것은 어린애처럼 응석을 부리는 것과는 다르다. 보통 도망친다는 행위를 꼴불견의 형편없는 짓이라고 여기는데 도망치는 행위는 사실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가느니 차라리 전부를 던지고 도망쳐 버리자. 적절한 시점에 도망쳐서 몸과 마음을 지켜내자. 이 말이 있었는데 좀 요즘 현실에서 그러니까 취업이 너무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선택을 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정말 코너에 몰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버텨라. 네가 이걸 어떻게 이뤄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일까에 대한 물음표에 저는 이 말이 좀 해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코너에 몰렸다면 그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내가 없으면 그 일도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내가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 다 좋게 요새 하는 얘기지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물론 먹고 살자고 일을 해야지만 그 일한테 다 먹혀버려서 나를 없애고 싶다면 도망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괴로울 때는 도망쳐라. 네, 그게 잊지 말자. 이런 선택지가 있음을 거기서 꼭 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의 만큼의 뭔가를 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나를 포기하는 것보다 나의 일부분인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그러면 본인을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요즘에 막 그런 소식들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물론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자 마인드로 일해봤자 좋은 건 사장뿐이다. 그래서 예, 그렇죠. 네, 고용된 입장답게 받는 월급만큼만 일하면 그만 아니겠는가? 네, 이런 거 있었고, 이런 예시 재밌었네요. 회사에서 회식은 일이다. 그런데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 돈을 내야 한다. 이런 글도 있었고, 직장 내 인간관계는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이 부분도 위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상사와 동료는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제비뽑기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니까 이런 걸 절대시하지 말자. 일단 회사를 벗어나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회사 안에서의 근데 모든 게 일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물론 회사 안에 계속 갇혀 있게 되면 이런 당연한 것들, 이 사람과 뭐 이런 것들 다 별개다라는 게 모호해지고 그 맥락 안에 사로잡혀서 힘들지만 그래서 이 본인의 뭐 그런 마인드를 다 잃기도 쉽지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있었고요. 회사를 어디까지나 거래처로 생각해라. 네, 이렇게 거래처 대하듯이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회사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선택을 할 이유 없잖아요. 거래처라면 회사가.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는 게 좋다. 앞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이 철저해져야 된다라며 사축 회사원이 아닌 프로페셔널한 회사원들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라. 그러니까 이직을 위해서 본인의 가치를 만들어라. 이직 능력을, 이런 것도 다 능력이니까 갖춰야 되니까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의 방법을 각각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네, 사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 이 회사에서 잘리면 밥도 못 먹고 살아. 이 회사가 망하면 나도 위험해. 회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관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대한 부채를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카드값 때문에 뭐 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쵸? 근데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걸림돌이 많으면 그런 뭔가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근데 또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막 여기는 맞벌이 좋아해요. 부부가 맞벌이 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대신 내게 가장 어울리게. 이건 뭐 어느 부분에서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 이 부분 좋았습니다.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평가 기준이다. 세상의 평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나의 평가 기준에 비쳤을 때 높이 평가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괜히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세상에서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나의 평가 기준에 비쳤을 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내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 이외에 누구도 살아줄 수 없다. 내 행복은 나의 주관으로 판단하면 된다. 블랙 기업이나 좀비형 사축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억지로 강요하려 할 것이다. 그런 타인의 가치관 따위는 무시하고 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것이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미없는 것이다. 내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어차피 타인이다. 타인의 삶을 사는 행위는 인생의 최대 낭비다. 자신의 가치관에 솔직해지자.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주말에 차 한잔 하시면서 이 책 보며 더위를 식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공감이 되는 부분을 한 부분이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제가 뭐 게으를 권리 그런 책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책이 그러니까 100년 전에 쓴 책인데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뭐 게으를 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100년 전의 책일 때 지금의 현실과 거의 똑같아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노동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게으를 권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인데 비밀 독서단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해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읽혀서 제가 천천히 읽는 대로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할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뭐랄까 그 서점 사이트에서 메일을 제가 받아보는데 쓸모없는 짓의 행복이라는 책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낸 사람들이라는 이 부제가 걸려있고 지은이는 크리스 기라보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옮긴이는 고유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개가 매일 쳇바퀴 돌듯 살다가 문득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다. 쓸모없는 짓의 행복의 저자인 크리스 기라보도 마찬가지였다. $100로 세상에 뛰어들어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였지만 그 또한 항상 이런 물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답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짓의 행복은 그렇게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 56명을 추려서 그들의 얘기를 소개하고 지금도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쓸모없는 짓의 행복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한텐 이 책을 추천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아직 안 봐가지고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나의 사신곡간을 채워봤습니다. 오늘은 수다가 너무 길었네요. 네, 여러분께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기를 바라면서 사신곡간 문을 닫습니다. 네, 하나의 사신집중 1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직장인 익명 라디오 내가 만난 최악의 직장 상사 혹은 동료를 진행해봤는데요. 익명의 자유로운 바닷속에서 용기 내어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 기억하기 싫은 최악의 기억을 꺼내게 해서 무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좀 시원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화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를 털어내면서 조금은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길 원해보고요. 저도 여러분의 사연에 기대어서 저의 지난 날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은 이어지는데요. 뒷담화 등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익명도 좋고 닉네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 말의 시대, 프로 막말러의 시대, 우리도 아무 말이나 해볼까요? 네, 아무 말 대잔치. 네, 아무 말의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고요. 22일 무렵까지, 7월 22일 무렵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휴가 가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휴가를. 조만간 그 달콤한 얘기들을 다음 사이다 특집에 바로 이어서 이제 아마 여행 특집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얘기거리 많이 준비해두고 계시고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이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뵙죠. 소리 없이 들어주시고 반응하며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신 집중하세요.